저는 에밀리 정입니다. 평생 같은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넌 어디서 왔어? 처음엔 단순히 대답했죠. 미국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말해주었어요. 진짜 대답을 원한다고. 아니, 원래는 어디서 왔냐고. 미국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기억이 시작된 곳은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이었죠. 양부모님은 제게 항상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항상 낯설었어요. 가족 사진 속에서 저만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 도시락이 화제였어요. 어머니가 한국 요리책을 보며 정성껏 만든 김밥이었죠. 친구들은 제 음식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설명하기 시작한 건 이건 한국 음식이야. 내가 태어난 곳에서 먹는 거야. 태어난 곳. 제가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어요. 카메라를 처음 잡았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면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제 이야기 혹은 저와 비슷한 이들의 이야기요. PBS에서 특별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문화의 경계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놀랐죠. 한국의 문화 정체성 논쟁을 취재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SNS에서 종종 보았어요. 김치가 누구 것인지, 한복이 누구의 전통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온라인 논쟁들을.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그냥 음식 아닌가? 왜 그렇게 중요해?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논쟁들이 자꾸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제게 계속 물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넌 누구니? 내 정체성을 증명해봐. 한국문화진흥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하자고요. 그들은 제가 객관적 시선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한국계이지만 한국인은 아닌, 미국인이지만 완전한 미국인도 아닌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33살에 처음으로 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떠나기 전날 양어머니가 오래된 상자를 내밀었죠. 네가 한국에서 온 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야. 작은 양말 한 켤레, 종이 한 장, 그리고 작은 헝겊 인형. 제 과거의 전부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라가 왜 그렇게까지 내 것을 외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자꾸 내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처럼.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모든 순간을 기록할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한국 땅이 드러났어요. 이곳이 제 뿌리라고 하지만 제겐 그저 낯선 풍경이었죠.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혼잡한 아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감독님. 문화진흥원에서 나온 김 프로듀서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제 이름을 한국식으로 불렀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낯설지는 않았죠.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네온사인들, 번화한 거리들. 어디에서도 고향의 느낌은 찾을 수 없었어요. 제가 돌아온 게 아니라 처음 방문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광화문 광장입니다. 한국 역사의 중심지죠. 김 프로듀서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사적인 건물들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죠.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3명의 젊은 여성들이 미소 지었어요. 모두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한복을 입고 있나요? 제 질문에 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예뻐서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아요. 첫 번째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전통이니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여성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으면 문화체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입으면 구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죠. 세 번째 여성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카메라를 내리고 잠시 그들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전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나는 뿌리를 잃은 채 자랐는데 여긴 그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입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빛으로 가득했어요. 화려한 간판들, 높은 빌딩들의 창문에서 반짝이는 불빛들. 그 속에서 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제 고향이라고 하지만 제게는 그저 낯선 도시였어요. 다음 날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저는 또 다른 이방인이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저를 보고 한국어로 말을 걸다가 제가 대답하지 못하자 영어로 바꿔 말했어요. You Korean? 한국 사람이에요? 네, 아니요. 복잡해요. 제 대답에 그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나 봐요. 찻집에 들어가 전통차를 주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복 디자이너 이윤지 씨와 인터뷰를 했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화적 유산이죠. 이 씨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복을 즐겨 입는 이유는 뭘까요? 제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름다워서죠. 그리고 우리 것이니까요. 한때는 외국 문화만 선호했지만 이제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복은 그들에게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정체성이었고 역사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녁에는 종로의 한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매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친숙한 맛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맛처럼. 호텔로 돌아와 오늘 찍은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활기찬 서울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제 모습도요. 두 세계 사이에 끼인 사람처럼.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제 과거이지만 제 기억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죠.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울산과 포항, 한국 산업화의 심장부라 불리는 두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서서히 변했어요. 번화한 도시의 모습은 사라지고 넓은 들판과 산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취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동행한 김 프로듀서가 물었어요. 한국의 정체성은 전통만이 아니라 현대사에도 있을 테니까요. 제 대답에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산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본 것은 거대한 조선소였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크레인들과 바다에 떠 있는 배들.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 조선 강국이라는 말이 실감났죠. 저기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 만들어진다고요? 제 질문에 현대중공업박 엔지니어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우리 기술로요. 2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죠. 조선소 작업장에서 만난 김영수 씨는 70대에 은퇴한 용접공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과 깊게 파인 주름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60년대 후반부터 여기서 일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부족했어요. 기술도, 장비도, 경험도. 김 씨의 이야기는 한국 산업화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했던 시간들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어요. 틀리면 안 됐어요. 하나라도 실수하면 한국은 안 된다 소리 들으니까. 우리 배는 절대 침몰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접했죠. 그의 말에서 책임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제가 카메라에 담은 그의 얼굴은 굳은 의지가 새겨진 초상화 같았어요. 다음 날 포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포스코 제철소는 또 다른 차원의 공간 같았어요. 붉은 쇳물이 흐르는 모습은 마치 지구의 심장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지연 씨는 30년 경력의 여성 엔지니어였어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여자라고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가 만든 철강은 세계 최고 품질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영화계에서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겪었던 편견들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늘 증명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철소 인근 마을에서 만난 노인들과의 대화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80년대 산업 현장에서 고된 노동을 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생생한 역사였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쉬는 날도 없이. 그때는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죠.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더 잘해서 보여주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믿어달라는 절실한 외침이었죠.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카메라에 담긴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내레이션을 마음속으로 구상했습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우리를 믿어달라는 싸움이었다. 울산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그날의 취재를 정리했어요. 메뉴판에 있는 울산 언양 불고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물었죠. 이게 이 지역 특산품인가요? 그럼요. 60년 전통이에요. 우리 할머니부터 내려온 비법으로 만든답니다. 음식에도 역사가 있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불고기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맛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기억이었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도 결국 이런 기억들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와 오늘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거친 노동 현장의 모습, 자부심 가득한 노동자들의 표정,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선박과 철강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지대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불빛들은 한국의 현대사를 비추는 등불 같았어요.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제 모습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 서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곳에 한국의 역사가 그리고 어쩌면 제 뿌리의 일부가 보존되어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특별히 문화재 보존 연구실도 방문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박물관 학예사 이지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속에 전시된 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고려청자의 비취색 빛깔 세필로 그려진 조선시대 산수와 정교하게 짜인 나전칠기. 모두 한국인의 미적 감각이 담긴 작품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18세기 문헌에 기록된 김치 제조법입니다. 이 학예사가 조심스럽게 고문서를 가리켰어요. 낡은 한지에 정성스럽게 쓰인 한자와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왜 중요한가요? 제 질문에 이 학예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문화는 증거로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흐려집니다. 이 기록들은 우리의 기억을 지키는 방법이죠. 카메라로 고문서를 클로즈업하며 그녀의 말을 곱씹었어요. 증거와 기억. 이 두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고구려 벽화를 재현해 놓은 전시실이었어요. 1500년 전 그려진 벽화 속에는 한복과 유사한 의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 벽화를 보면 한복의 기원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학예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인사동에서 본 현대 한복과 벽화 속 의복 사이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느껴졌어요. 전통무예 전시관으로 이동하자 태권도의 발차기 동작이 담긴 오래된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무예의 흔적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가 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하지만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 역사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학예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존 연구실에서는 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이 손상된 유물을 정교하게 복원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역사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이 일이 때로는 지루할 것 같은데요. 제 질문에 한 복원 전문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매 순간이 역사와의 대화니까요. 이 유물들이 사라지면 우리의 일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이 얼굴 속에 숨겨진 역사, 제가 모르는 제 자신의 일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기 전 이 학예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이 문화 정체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워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그녀의 표정을 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레이션을 떠올렸죠. 문화는 증거로 성립되는 게 아니었다. 기억이 남은 것, 그게 살아있는 거였다. 저녁에는 광화문 인근 카페에 앉아 오늘의 촬영 기록을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현대적인 빌딩 사이로 경복궁의 처마가 보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풍경이었죠. 문득 제 자신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증거는 없지만 기억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를 찾으러 왔죠. 그렇다면 제가 찾고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기억인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이 없더라도 기억하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카페에서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사인 아래로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 태권도 도장에서 훈련하는 아이들, 김치찌개 냄새가 풍기는 식당들.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기억들이었어요.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존재하는 기억들. 한국의 문화는 박물관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그들의 자부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호텔 로비에서 CNN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K-팝 그룹 BTS의 세계적인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곧이어 나온 뉴스는 김치의 기원에 관한 국제적 논쟁이었습니다. K-팝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김치 하나도 설명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김치는 한국 음식이라는 걸 왜 증명해야 하나요? 아침 식사를 함께하던 김 프로듀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누군가 당신의 정체성을 계속 의심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설명하다가 나중엔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평생 제 정체성을 설명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넌 어디서 왔어? 라는 질문에 지쳤던 순간들. 그 감정을 한국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오늘의 취재는 SNS 속 문화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디어학과 연구실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문화 콘텐츠 연구를 하는 박지원 교수를 만났습니다. 온라인에서 한국 문화에 관한 논쟁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제 질문에 박 교수는 모니터에 여러 SNS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논쟁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싸움이죠. 여기 댓글들을 보세요. 화면에는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 마라, 증거가 어디 있냐, 역사를 왜곡하지 마라 같은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넌 진짜 미국인이 아니잖아 라는 말과 비슷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왜 이렇게 논쟁적인가요? 제 질문에 박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이제야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데 그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의 말을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서울대 캠퍼스에서 한국계 미국인 유학생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에서 아시아계로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제 질문에 제니라는 학생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끊임없이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요. 넌 어디서 왔어? 영어를 정말 잘하네. 진짜 미국인이야? 이런 질문들이요. 다른 학생인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그냥 존재하고 싶을 뿐인데 항상 설명해야 해요. 우리도 정체성을 계속 증명해야 해요. 멈추면 사라질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카메라를 들어 그들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제 자신을 보는 듯 했어요.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이 있나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제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미로 이방인이기도 해요.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후에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기억의 전쟁이라는 한국 다큐멘터리를 관람했어요. 영화는 역사 속에서 지워진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어요. 관객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감독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2번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육체를, 그 다음엔 존재 자체를요.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존재를 지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설명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정체성을 지키는 방식이라면 저는 평생 저를 지켜낸 셈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설명하며 제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온 것.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저녁에는 한강변을 걸으며 오늘의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강물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제 정체성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기억, 제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한강의 야경을 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레이션을 떠올렸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 그게 정체성을 지키는 방식이라면 나는 평생 나를 지켜낸 셈이었다. 오늘은 다른 방식의 촬영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뷰와 대화를 통해 한국의 정체성을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 그곳에서 말없이 존재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이른 시간임에도 역은 이미 활기찼습니다.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타임랩스로 담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청소 노동자들이었어요. 형광색 조끼를 입은 노인들이 묵묵히 역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굽은 등, 주름진 손, 그리고 지치지 않는 움직임.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일상을 담았어요. 아침 7시 출근 시간이 되자 역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어요.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일상은 증명이 아닌 존재 그 자체였을 거예요. 역 앞 작은 포장마차에서 어떤 할머니가 떡볶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신속하고 익숙했어요. 몇십 년을 같은 일을 해왔을 그 손길에서 저는 묵묵한 존재의 힘을 느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역 앞 벤치에 앉아 점심을 먹는 택시 기사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대화보다는 침묵 속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들 사이에는 이해와 연대가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그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이자 그들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들 중 하나였어요. 오후에는 역 광장에 모인 노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장기판을 펼쳐놓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승패에 일희일비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 모습에서 한국의 오래된 공동체 문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게임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한 할아버지가 저를 발견하고 옆자리를 툭툭 치며 앉으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 초대는 분명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의 게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역 주변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퇴근길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아침보다 느렸지만 얼굴에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하루의 임무를 완수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9시 역 앞 벤치에 앉아있는 노숙자 한 분을 발견했어요. 그는 낡은 군용 가방을 베개 삼아 잠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평온함이 있었어요.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만 남았을 때 저는 역 광장 한가운데 서서 하루 동안의 촬영을 마무리했어요.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 찍은 영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 설명 없이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이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할 뿐이었다. 설명보다 중요한 건 잊히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체성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설명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존재하는 것일까? 오늘 본 사람들처럼 말없이도 강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강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 그저 에밀리 정으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날이. 그런 날을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취재 일정 중 가장 기대하던 곳을 방문했습니다. 국기원, 태권도의 본산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한국 무예의 정신을 배우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예가 아닙니다. 정신수양의 도구이자 우리 문화의 정수죠. 국기원 윤 관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70대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건장한 체격과 맑은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넓은 훈련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같은 도복을 입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문화의 힘을 느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께 태권도가 왜 중요한지 물어봐도 될까요? 윤 관장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물론이죠. 자유롭게 인터뷰하세요. 먼저 만난 건 6살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어머니였어요. 왜 아이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나요? 제 질문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문화를 알았으면 해서요. 그리고 태권도의 예절과 인내심을 배우길 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다면 어땠을까? 제 뿌리와 조금 더 일찍 연결되었을까? 다음으로 만난 건 대학생 강현우 씨였습니다. 그는 국제대회를 준비 중이었어요. 태권도가 제 인생의 일부가 된 이유요? 처음엔 그냥 운동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해외 대회에 나갈 때면 저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한다고 느껴요. 그의 말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정체성은 단순한 소속감이 아니라 이어가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만난 건 60대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은퇴 후에 다시 태권도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우리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한 노력, 그것이 문화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오후에는 서울 고시촌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 법조인 시험 등을 준비하는 곳이었어요. 좁은 원룸에서 꿈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그들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고시원 주변 카페에서 2년째 시험 준비 중인 25살 이수진 씨를 만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나요? 제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포기하면 그냥 없어질 것 같아서요. 제 꿈이, 제 가능성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포기하면 사라지는 것. 그것은 문화만이 아니라 개인의 꿈과 가능성에도 적용되는 진실이었어요. 고시촌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불이 켜진 창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그들도 어떤 의미에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다시 국기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완벽한 동작, 힘찬 기합, 그리고 팀워크에서 단순한 무예 이상의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정신이었고, 문화였고, 정체성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윤 관장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권도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 질문에 그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제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유일한 아시아 무술이기도 하죠. 우리의 정신과 문화가 세계로,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정체성은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태권도 수련처럼 끊임없는 반복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빗방울에 반사된 불빛으로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고 잠시 그 빛 속에 서 있었어요. 한국의 빗물이 제 얼굴을 적시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빗속의 서울거리를 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레이션을 떠올렸습니다. 정체성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이곳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저는 정체성을 찾으러 왔지만 사실은 정체성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뿌리는 이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꾸고 지켜나갈지는 온전히 제 책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체성은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그 지킴의 여정을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3주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호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아침 공기를 마지막으로 느껴봤습니다. 이제 곧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무언가를 찾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질문들이 생겨났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촬영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아닌 그저 에밀리 정으로서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웅장한 궁궐 앞에 선이 조금은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수백 년의 역사가 그대로 보존된 이 공간에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짧은 순간을 살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궁 안을 거닐며 생각했어요. 이곳이 제 조상들이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피가 제 안에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모르고 자랐죠. 그 단절감이 항상 저를 증명받지 못한 존재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점심으로는 평범한 김밥 천국에 들렀어요. 테이블에 혼자 앉아 김밥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노인들 모두가 각자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질문이 아니라 그저 일상이었죠. 오후에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전망대에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니 이 거대한 도시가 한 편의 그림처럼 펼쳐졌어요. 이곳에서 3주 동안 만난 사람들,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느낀 감정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복 입은 젊은이들, 조선소의 노동자들, 박물관 학예사, SNS 댓글 속 논쟁들, 서울역의 말없는 사람들, 태권도 수련생들, 고시촌의 청년. 그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청계천을 찾았어요. 도심 속 작은 하천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번 여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을 찾아온 건 누군가의 정체성 주장이 왜 그렇게 격렬한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저 자신의 정체성 여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계천 벤치에 앉아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며 살아왔다. 한국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느라 애썼다. 결국 나도 그들과 같았던 거다. 저녁에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영동의 작은 공원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 젊은 병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왜 그 일을 하냐고 묻지 않았고 그들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걸어 올라가니 고시촌이 보였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공부하는 불빛들. 그 빛 속에는 각자의 꿈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카메라를 들어 마지막 장면을 담았습니다. 낙엽 쓸고 있는 병사들, 창밖으로 흐르는 공부하는 불빛들. 그리고 그 위에 제 나레이션이 겹쳐집니다. 이 나라는 자기 것을 외치지 않았다. 그저 잃어버린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김 프로듀서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전통 매듭이 달린 책갈피였어요. 이건 매듭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통 매듭인데 인연을 상징해요. 에밀리 씨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찾던 것은 어쩌면 이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증명이 아닌 인연, 설명이 아닌 연결.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서히 멀어지는 한국의 불빛들. 이제 저는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완성해야 했어요. 제가 본 한국, 제가 느낀 정체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제 자신.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체성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나로 존재하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창밖으로 구름 넘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온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증명받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에밀리 정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선 나라. 그 DNA가 희미하게나마 제 안에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두 세계 사이에 떠 있는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그 집이 어디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요. 어쩌면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제 안에서 찾은 평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독민국이었습니다.